펑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창고에 먼지 쌓인 공기를 갈랐다. 김민준 이병은 복부를 감싸 쥔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숨이 막혔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씩씩거렸다.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다. 그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황병장이었다. 그는 두 명의 상병을 대동한 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겨우 이 정도로 엄살이냐. 김민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황병장은 군홧발로 민준의 어깨를 툭 찼다. 네가 집에 전화해서 질질 짰다며 아빠한테 일러 바쳤어. 황병장이 비웃었다. 내 아비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그가 널 여기서 구해줄 것 같아. 그는 민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고 민준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여긴 군대다. 이 애새끼야. 내 아빠가 아니라 신이 와도 널 못 구해. 불과 몇 시간 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종이의 숨결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서점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갈색 벽돌, 건물 안. 김진우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낡은 고서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다. 그는 이 서점의 주인이었다. 서점 안은 부드러운 종이, 냄새와 묵은 잉크 냄새로 가득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했다. 진우의 삶은 이 서점처럼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고 눈빛은 깊었다. 그는 책을 다루는 손길처럼 모든 것을 침착하고 세심하게 대했다. 그때 계산대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었다. 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훈련은 받을 만하냐.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목소리 대신 다급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아,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속삭임처럼 작았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진우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준아, 무슨 일이냐, 똑똑히 말해봐.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 새끼가 지금 어딜 감히 전화를.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아,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아노. 뚜. 단절음이 진우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진우는 몇 초간 휴대폰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서점 안에 평온했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서점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그리고 서점 뒤편의 작은 살림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아들을 위해 미리 재워둔 소갈비를 꺼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그는 묵묵히 그러나 신속하게 갈비찜을 만들었다. 압력솥에서 김이 빠져나가는 소리만이 부엌의 정적을 깼다. 따뜻한 밥과 정성껏 만든 갈비찜,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보온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담겼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도시락을 챙긴 그는 낡은 외투를 걸쳤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색이 바랜 갈색 코트였다. 그는 구형 세단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몇 번 덜컹거리다 이내 낮은 엔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핸들을 잡고 강원도 전방 부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웠지만 진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끊어진 전화 너머로 들렸던 아들의 마지막 비명과 둔탁한 소리를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의 아들은 겁이 많지만 심성이 착한 아이였다.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진우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남들 다 가는 군대이니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평생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걱정이 아니었다.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평생을 김진우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다. 조용한 서점 주인, 책을 사랑하는 온화한 남자.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절반에 불과했다. 아니, 어쩌면 그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산세는 험악해졌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자 길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진우의 낡은 차는 힘겹게 언덕을 올랐다. 그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차 안에는 오직 엔진 소리와 도시락통이 흔들리며 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수십 년간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분노, 슬픔, 공포, 그 모든 것을 이성 아래 가두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이 관련된 일이 터졌다. 그가 유일하게 지키고자 했던 존재였다. 몇 시간을 더 달렸을까? 마침내 험준한 산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은 군부대의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맹호 부대, 철조망과 육중한 철문이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알리고 있었다. 진우는 위병소 앞에서 차를 세웠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낡은 승용차와 그 안에서 내리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보온 도시락통을 손에 들었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면회온 시골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초병이 경계심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부대에 복무 중인 김민준 이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초병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말도 아니고요. 돌아가십시오. 진우는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긴급한 용무입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병은 그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규정을 떠올렸다. 안 됩니다. 상부의 보고 없이는 들여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초병은 손으로 가라는 신용을 했다. 진우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관을 부르십시오. 중대장. 아니, 당직 사관이라도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초병은 중년 남자의 예상치 못한 강경함에 당황했다. 이 노인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위병소 초병은 낡은 외투를 입은 중년 남자의 단호한 눈빛에 잠시 주춤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방문객에 익숙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면회객들은 주말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찾아왔고 이렇게 평일 대낮에 그것도 긴급한 용무라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당직 사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초병은 더 이상 자신의 선에서 이 고집센 민간인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병소 내부의 인터폰을 들고 다급하게 보고했다. 충성, 이병, 현재 위병소의 민간인 한 명이 김민준 이병의 부친이라고 주장하며 진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보온 도시락통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강원도 산골의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바람이 그의 낡은 코트 자락을 흩날렸다. 하지만 그는 추위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굳게 닫힌 부대 철문.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막사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아들의 비명. 그 마지막 절규가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이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몇 분이 지났을까? 위병소 안쪽에서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다. 그는 갓 임관한 듯 앳돼 보이는 소이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되었다는 불만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는 박소희, 민준이 속한 소대의 소대장이었다. 그는 진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삐딱하게 서서 입을 열었다. 김민준 이병 아버지 되십니까?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일에는 면회가 금지된 거 모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젊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권위적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박소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입니다. 방금 전 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박소희는 그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다. 안전 확인이요, 아버님. 여긴 군대입니다. 유치원이 아니고요. 그는 진우의 절박함을 과보호로 치부해 버렸다. 신병들, 다들 처음엔 집에 가고 싶어서 옵니다. 전화하다가 선임한테 걸려서 혼났겠죠. 그런 걸로 부모님이 이렇게 부대까지 찾아오시면 그는 말을 이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저희가 뭐가 됩니까? 부대 통솔이 안 됩니다. 아버님. 그의 말투에는 뭘 모르는 민간인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진우가 들고 있는 도시락통을 곁눈질했다. 그건 뭡니까? 도시락이요. 아이고. 진우는 박소희의 조롱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박소희의 경솔한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박소희, 나는 내 아들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꾸지람을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안전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박소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 초라한 노인의 눈빛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존심을 회복했다. 일개 민간인에게, 그것도 병사의 아버지에게 밀릴 수는 없었다.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여기는 군사 통제 구역입니다. 계속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시면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박소희는 규정과 법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진우를 몰아세웠다.
그는 이 완고한 노인을 어떻게든 돌려보내고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다. 그는 김민준 이병이 최근 부대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황 병장은 다루기 힘든 병사였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병사들 간의 군기 잡기는 어느 부대에나 있는 일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저 아버지가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질 터였다. 김민준 이병은 지금 한창 훈련 중입니다.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십시오. 박소희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막 소위가 되어 자신의 작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어 했다. 진우 같은 약해 보이는 민간인은 그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이 젊은 장교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들의 안위뿐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관을 부르십시오. 중대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요구는 간결하고 분명했다. 박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소대장입니다. 김민준 이병은 제 소대원이라고요.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중대장님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만 하실 겁니다. 상관을 부르십시오. 진우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요구만이 존재했다. 박소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민간인의 정당한 상관 면담 요구를 대놓고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좋습니다. 중대장님 지금 바쁘신데. 진짜. 그는 투덜거리며 휴대용 무전기를 꺼냈다. 단결. 여기는 일소대장. 중대장님. 지금 위병소에 김민준 이병 부친이 찾아와서. 예. 그게 막무가내로. 예. 알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끄고 진우를 노려보았다. 중대장님 곧 오실 겁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지금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진우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진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철문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위병소 초병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 불편한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눈에도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막사 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걸어왔다. 그는 박소희보다 상급자임이 분명했지만 그의 복장은 엉망이었다. 전투복 상의는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군모는 비스듬히 걸쳐 쓴 채였다. 그는 최대위, 중대장이었다. 최대위는 주말도 아닌 평일에 자신을 호출한 이 상황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행정반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려던 참이었다. 그는 박소희에게 눈짓으로 저 사람이냐고 물었고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위는 진우 앞에 섰다. 그는 진우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들린 도시락통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뭡니까? 박소희. 설명해. 그는 진우에게 직접 묻지도 않았다. 박소희가 과장된 몸짓으로 보고했다. 중대장님, 이분이 김민준 이병 부친이신데 아까부터 훈련 중인 병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위병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막무가내입니다. 그제야 최대위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는 일부러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강조하며
비아냥거렸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시고 오셨습니까? 군부대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요. 아들 보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진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박소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아들과의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끊겼습니다. 사고가 의심됩니다. 중대장으로서 부모에게 소속 병사의 안전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대위는 진우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불쾌감이 치솟았다. 그는 이런 진상 부모들을 몇 번 겪어봤다. 자기 자식이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부대에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극성 부모들. 그는 김진우 역시 그런 부류라고 단정지었다. 의무요 최 대위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버님, 지금 군사 기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군사 기밀입니다. 그걸 민간인에게 일일이 보고할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는 군사 기밀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진우의 입을 막으려 했다. 김민준 이병은 그 신병 여성 말이죠. 최 대위는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인 것처럼 과장했다. 그 녀석 부대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사회에서 너무 오냐오냐 잘한 티가 납니다. 그런 녀석일수록 강하게 굴려야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진우의 가슴에 밝혔다. 내 아들이 고작 이런 자에게 그런 녀석 취급을 받고 있다니. 진우는 두 주먹을 말아 쥐었다. 도시락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아들이 강하게 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 대위는 이제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무슨 근거로 폭력을 운운하십니까? 증거 있어요. 그냥 전화 끊긴 거 가지고 소설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어떤 곳인데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아버님, 자꾸 이러시면 정말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최 대위는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켰다. 박소희는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중대장이 나오니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초병들은 고개를 돌린 채 애써 이 광경을 외면했다.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 철문 너머에 아들이 있다.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들이. 그는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중대장. 진우의 입에서 나온 호칭에 최 대위와 박소희의 눈이 커졌다. 방금 전까지 중대장님이라고 부르던 노인이 갑자기 반말을 섞인 호칭을 썼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내 아들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뭐라고요? 이 노인네가 진짜 최 대위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진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계급장 떼고 붙어볼까.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 와서 행패야. 최 대위는 군복을 입은 자신이 민간인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늙고 초라한 남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 뒤쪽에서
경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최 대위님, 무슨 재미있는 구경 났습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부대 내 최악의 골칫덩어리, 황병장이었다. 어이, 최 대위님, 무슨 재미있는 구경 났습니까? 경박하고 거만한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은 위병소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황병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두 명의 상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최대위는 잔뜩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황병장을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황병장, 마침 잘 왔다. 순찰 중이었나? 최대위는 부대 내의 실질적인 군기반장 노릇을 하는 황병장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황병장을 통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아닙니다. 그냥 좀 쉬엄쉬엄 산책 중이었습니다. 황병장은 최대위에게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그의 시선을 진우에게로 돌렸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도시락통을 손에 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박소희에게 눈짓했다. 이분은 누굽니까? 웬 민간인이? 박소희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김민준 이병 아버지랍니다. 아들놈이 훈련 중에 전화를 했다나 뭐라나.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황병장의 눈이 번뜩였다. 김민준. 그가 오늘 아침 그리고 방금 전 창고에서 특별 교육을 시켜준 바로 그 신병이었다. 황병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아, 그래서 그 녀석이 그렇게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었던 건가. 아. 황병장은 과장된 탄성을 내뱉으며 진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의 유명 인사, 그 유약한 놈의 아버지 되신단 말씀.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조롱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진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우리 민준이가 집에다 또 징징댔나 보네. 아빠, 나 군대에서 맞았어요. 나 좀 살려줘요. 하고 황병장은 두 상병을 돌아보며 낄낄거렸다. 상병들도 따라 웃었다. 위병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 노인을 향한 집단 조롱의 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황병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권한을 가진 두 장교, 최대위와 박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 일개 사병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굳게 쥔 손으로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통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최대위. 그는 다시 한번 장교를 호명했다. 나는 내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도시락 하나만이라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소. 진우는 도시락통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 있었다. 이 안에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배어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말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황병장의 표정이 흉포하게 일그러졌다. 이 늙은이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장교들에게만 말을 걸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 노인네가. 황병장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진우가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앞으로 내밀고 있던 도시락통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우의 손에 들려있던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아! 진우가 짧은 신음을 뱉었다. 도시락통은 포물선을 그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도시락통의 잠금 장치가 풀리며 뚜껑이 열렸다. 시간이 순간 멈춘 듯했다.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정성스럽게 만든 검붉은 빛의 갈비찜. 그리고 알록달록한 밑반찬들이 위병소 앞 더러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다. 김이 나는 음식물 위로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에 고정되었다.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갈비찜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내내 정성껏 조리한 아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그 음식이었다. 아이, 더러워. 황병장이 경멸스럽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노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군홧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쏟아진 밥과 갈비찜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발을 내디뎠다. 퍽! 군화 바닥이 음식을 지식이는 소리가 역겹게 울려 퍼졌다. 그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발을 비비고 뒤틀며 음식을 흙과 자갈, 먼지 속에 완전히 짓뭉갰다. 하얀 쌀밥은 흙먼지와 뒤엉켜 회색빛의 죽처럼 변했다. 이딴 쓰레기는 개나 줘버려. 황병장은 낄낄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군화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바닥에 탁탁 털어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황병장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두 장교, 박소희와 최대위를 바라보았다. 박소희는 이 과격한 상황에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황병장의 편에 서기로 한 듯 입가를 실룩이며 미소를 지었다. 최대위는 한술 더 떴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봤습니까? 아버님. 최대위가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군대입니다. 규율이 엄격한 곳이라고요. 당신 아들이 먹어야 할 건 저런 흙바닥에 뒹구는 음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급하는 짬밥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군기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려 했다. 황병장은 의기양양하게 진우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그만 꺼지시죠. 영감님, 여기서 더 버티면 당신 아들 군 생활이 얼마나 더 꼬일지 모릅니다. 내가 아주 확실하게 교육시켜 줄 수 있거든.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들을 인질로 잡은 협박. 진우는 자신의 어깨를 친 황병장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짓밟힌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비명, 장교들의 무시와 조롱,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정성이었던 도시락이 흙먼지 속에서 군홧발에 지식여졌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진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평생을 억눌러 왔던 조용한 서점 주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시락을 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폈다. 어딘가 구부정해 보였던 그의 등이 꼿꼿하게 펴졌다. 바람이 멎었다. 마치 거대한 존재가 숨을 참는 것처럼 위병소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황병장과 두 상병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치다 사라졌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조롱의 미소가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김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흙먼지 구덩이가 된 도시락에서 시선을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움직임은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을 보는 듯했다. 그는 굽혔던 허리를 폈다. 구부정하고 나약해 보였던 그의 등이 마치 강철심을 박은 것처럼 꼿꼿하게 펴졌다. 그의 어깨가 뒤로 젖혀지며 당당하게 펼쳐졌다. 수십 년간 낡은 책들을 옮기며 쌓인 피로감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다. 그저 자세를 바로잡았을 뿐인데 위병소 전체의 공기가 그에게 압도당했다. 최대위와 박소위는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영감, 노인네라 부르며 조롱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분위기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그의 눈빛이었다. 아들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온화하고 슬픔에 젖었던 눈빛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혹한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감정이라고는 한치도 읽을 수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분석하고 표적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것은 자비심 많은 서점 주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적을 심판하는 자의 눈이었다. 김진우는 황병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황병장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모욕과 폭력의 방관자이자 동조자,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관인 최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달랐다. 더 이상 애원이나 부탁의 기색은 없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군중을 한순간에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지닌 명령의 목소리였다. 최대위. 그는 님이라는 호칭을 생략했다. 그 한마디에 최대위의 어깨가 움찔했다. 박소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위병소 초병들은 숨을 죽였다. 진우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낡은 구두가 시멘트 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귀관의 이름, 계급, 그리고 소속을 정확히 보고하라. 귀관. 군대에서 장성이 자신보다 하급자인 장교를 부를 때나 사용하는 압도적인 상급자의 용어였다. 그 단어가 흙먼지 묻은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의 입에서 나오자 현실감이 깨지는 듯한 충격이 최대위를 덮쳤다. 최대위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이 노인이 감히 나에게 귀관, 그는 본능적인 공포와 함께 자신의 권위가 정면으로 부정당했다는 모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뭐라고요? 지금 최대위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당신 지금 누구한테? 그는 허둥대며 말을 내뱉었지만 진우의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았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뚫어질 듯한 시선으로 최대위를 바라보며 보고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최대위를 짓눌렀다.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 흘러가지 않았다. 박소희는 이 상황이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노인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다. 저 눈빛, 저 말투, 저 압도적인 기세, 그것은 군에서 수십 년을 구른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고위직의 그것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애새끼 취급을 했는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뇌가 작동을 멈춘 듯 했다. 이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상황 파악이 가장 늦은 황병장이었다. 그는 이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단순한 뇌는 오직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 야, 황병장이 기분 나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장교들이 제동을 걸지 않자 더욱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 늙은이가 지금 장교님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황병장은 자신이 이 상황의 해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버릇없는 노인을 힘으로 제압해서 최대위와 박소위에게 자신의 유용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황병장은 진우의 바로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는 진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근육질의 몸은 위압적이었다. 귀가 처먹었어. 영감탱이야. 내가 아까부터 곱게 말할 때 꺼지라고 했지. 진우의 시선은 여전히 최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황병장은 자신의 면전에서까지 무시당하자 이성을 잃었다. 이 새끼가. 그의 거대한 손이 올라갔다. 그는 진우의 낡은 코트 멱살을 잡아채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진우의 옷깃에 거의 닿으려던 순간이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폭력적인 손이 진우의 가슴팍을 향해 파고들었다. 박소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안 돼. 하지만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최대위는 그저 눈만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황병장의 손이 진우의 옷깃을 움켜쥐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황병장의 거대한 손이 김진우의 낡은 코트 깃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들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의 고함과 함께 폭력적인 소나기가 진우의 멱살을 움켜쥐기 직전이었다. 그 짧은 찰나, 시간이 마치 늘어난 껌처럼 길게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진우가 움직였다. 그것은 젊은이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몸에 밴 물 흐르듯 유연하고 경제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왼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황병장의 거칠고 빠른 손목을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손목을 받아냈다. 진우의 손바닥이 황병장의 손목 안쪽에 가볍게 닿았다. 그리고 그는 황병장이 돌진해오는 그 힘을 역이용했다. 그는 힘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손목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 옆으로 흘려보냈다. 황병장은 자신의 주먹이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자 당황한 신음을 뱉었다. 자신의 공격이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된 것에 그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늙고 약해 보이던 손이 쇠사슬처럼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황병장은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마치 바위에 고정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우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황병장을 향해 반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오른손은 낡은 코트의 안주머니를 향해 아주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향했다. 그 모습은 마치 길을 걷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것처럼 평온했다. 황병장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쥔 노인의 소나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악력을 느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파나.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나온 진우의 오른손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입고 있는 코트만큼이나 초라하고 볼품없었다. 위병소 초병들과 황병장을 따라왔던 두 상병은 이 기괴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대위와 박소위는 숨을 삼켰다. 그들의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저 늙은이가, 저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는 여전히 황병장의 손목을 쥔 채 침착하게 지갑을 열었다. 지갑 안에는 현금 몇 장과 낡은 가족 사진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아주 조심스럽게 꽂혀 있는 단 한 장의 새하얀 물건이 있었다. 명함이었다. 진우는 그 명함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고통에 울부짖는 황병장의 손목을 가볍게 놓아주었다. 그는 황병장을 밀치지도 않았다. 그저 쥐고 있던 손을 놓았을 뿐이다. 황병장은 그 반동으로 두어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황병장은 붉게 변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원초적인 공포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진우에게 다시 달려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최대위에게서 잠시 벗어나 하얗게 질린 박소위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장교였고 이런 극단적인 압박감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이었다. 진우는 손에 든 명함을 박소위에게 내밀었다. 박소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읽어라. 박소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눈앞에 내밀어진 흰색 명함과 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지휘봉이라도 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려 감히 그 명함을 받아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도움을 구하듯 최대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최대위 역시 저승사자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명함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읽으라고 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박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흡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는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명함에 닿았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의 뇌는 눈앞의 글자들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조합되는 순간 박소희의 동공이 폭발할 듯이 확장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공식 문장과 날카로운 검과 방패가 교차하는 헌병병과의 상징을 보았다. 그는 첫 줄을 읽었다. 숨이 턱 막혔다. 안. 그는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크게 읽어라. 진우가 다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위병소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귀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을 수 있도록. 박소희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는 다시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육군, 헌병사령부, Army, Military Police Command.
그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 더 이상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계속해. 사령관. 코만들. 육군. 중장. 아미. 류트너. 제네랄. 박소희는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그 이름을 내뱉었다. 김진우. 세 단어로 이루어진 그 이름이 위병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강원도 산골의 매서운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장의 구호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깃대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의 소리만이 이 절대적인 정적을 깨고 있었다. 중장.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단어를 속삭였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최대위는 중장. 김진우. 헌병사령관이라는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하려 했었다. 그의 뇌가 과부하에 걸린 듯 작동을 멈췄다. 헌병사령관. 육군 삼성장군. 군대 내 모든 장병의 군기를 감찰하고 수사하며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 육군 내에서 침묵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남자. 그는 불필요한 의전을 극도로 싫어해. 공식 석상이 아니면 절대 장군 정복을 입지 않으며 민간인 복장으로 불시에 부대를 시찰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그 헌병사령관에게 그의 면전에서 최대위의 시선이 바닥에 짓밟힌 도시락으로 향했다. 쓰레기, 개나 줘버려. 그가 비웃으며 내뱉었던 말들. 그는 자신이 강하게 굴려야 한다고 말했던 유약한 놈이 바로 헌병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대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박소희는 과호흡에 빠졌다. 허억.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 무시무시한 명함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하필이면 황병장의 군화에 지시겨진 갈비찜 조각 바로 옆에 떨어졌다. 먼지 묻은 그 작은 종이 조각은 이제 그 어떤 전차의 포신보다도 더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황병장, 그의 단순한 뇌는 이 급격한 상황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장이라는 단어와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조합되는 순간 그의 모든 사고 회로가 타버렸다. 중장. 사령관. 그는 자신이 멱살을 잡으려 했던 노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영감탱이라고 불렀던 남자. 자신이 유약한 놈이라 부르며 창고에서 짓밟았던 병사의 아버지. 자신이 그 아버지가 가져온 도시락을 발로 짓뭉갰던 그 남자. 황병장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때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인해 병적인 녹색 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무릎이 미친 듯이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김진우는 이 아비 규환의 중심에서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장교들과 사병들을 무시한 채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명함을 주워들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명함을 낡은 코트 자락에 닦는 대신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정중하게 닦아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위병소 초병들, 사색이 된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두 상병, 과호흡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박소희, 그리고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바라보는 최대위,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 멈췄다. 황병장.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종결을 고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직전의 그런 눈빛이었다. 황병장. 김진우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다. 황병장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뻣뻣하게 굳혔다. 네, 네, 예, 예. 그는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이가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된 발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김진우는 흙먼지를 닦아낸 자신의 명함을 황병장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너는 방금,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누구의 멱살을 잡으려 한 거지? 황병장. 김진우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다. 황병장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뻣뻣하게 굳혔다. 네, 네, 예, 예. 그는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이가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된 발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김진우는 흙먼지를 닦아낸 자신의 명함을 황병장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너는 방금,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누구의 멱살을 잡으려 한 거지? 그 질문은 망치처럼 황병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행위의 무게가 얼마만 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저는, 그게 황병장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그는 사령관과 중장이라는 단어와 자신이 방금 저지른 폭행 미수라는 현실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창고에서 민준에게 저질렀던 모든 폭행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살려, 주십.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대로 쿵 소리를 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엎드린 채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자신의 미래가 끝장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공포의 울부짖음이었다. 김진우는 무너진 황병장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잡초였다. 이런 잡초가 자라나도록 방치한, 아니, 오히려 부추긴 썩어 빠진 토양을 갈아엎어야 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위병소의 두 초병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총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 진우가 명령했다. 관등 성명을 보고하라. 초병 중 한 명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충성 이병. 이병 강민호 명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진우는 그 초병을 지나쳐 공황 상태에 빠져 숨을 몰아쉬는 박소희에게로 다가갔다. 박소희는 명함이 떨어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과호흡으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헉, 헉. 그는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박소희. 진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소희는 감전된 것처럼 몸을 떨며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몸이 뇌의 통제를 벗어났다. 사령관. 님, 저는 정말. 입 다물어. 진우의 한마디가 박소희의 변명을 잘랐다. 귀관의 변명은 나중에 군사 법정에서 듣도록 하지. 그는 박소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법전 그 자체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첫째, 귀관은 소대장으로서 병사의 부친이 제기한 정당한 안전 확인 요청을 무시했다. 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박소희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다. 둘째, 귀관은 대한민국 장교로서 민간인을 상대로 법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조롱했다. 셋째, 귀관은 소속 부대원의 가혹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의 공범이다. 박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넷째, 귀관은 상급 장교. 아니, 한 명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려던 음식이 짓밟히는 것을 미소를 지으며 방관했다. 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얼음 같은 분노가 실렸다. 귀관은 장교의 자격이 없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렸다. 진우는 더 이상 박소희를 보지 않았다. 그는 방금 관등성명을 댔던 위병소 초병, 이병 강민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병 강민호. 예, 이병 강민호. 지금 즉시 내 명령을 수행한다. 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에 근거하지 않는다. 헌병 사령관인 나의 직권에 의한 명령이다. 진우의 목소리가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 시간부로 저자 박소희를 즉각 체포한다. 이병 강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병인 자신이 소대장인 소희를 체포하라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군대의 상명하복 체계를 정면으로 뒤집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그 체계의 정점에 있는 헌병 사령관이었다. 죄명은 직무유기, 가혹행위 방조, 그리고 상관에 대한 모독이다. 진우는 차갑게 덧붙였다. 움직여. 예. 알겠습니다. 강민호 이병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 소총을 등에 맨 채 박소희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박소희님, 체포합니다. 박소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부하 병사에게 질질 끌려가 위병소 구석에 처박혔다. 그 굴욕적인 광경을 황병장의 패거리였던 두 상병이 사색이 되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진우의 시선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주저앉기 직전의 상태로 서 있던 최대위였다. 최대위는 박소희가 일개 이병에게 체포되는 과정을 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박소희와는 달랐다. 그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아니, 애원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진우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시도했다. 사령관님, 중장님, 제발 한 번만. 그는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황병장 놈이, 저놈이 멋대로.
그는 무너져 내린 황병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오해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흙먼지에 짓바린 도시락을 발끝으로 가리켰다. 저것도 오해인가? 최대위 그는 황병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 놈이 저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는 듯이 웃던 것도 오해인가? 진우는 최대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경멸감에 최대위는 몸서리를 쳤다. 내 놈은 중대장으로서 이 부대의 군기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은폐했다. 내 놈의 부대에서 병사가 구타당하는 동안 내 놈은 위병소에서 민간인을 겁박하고 있었다. 내 놈이 말한 강하게 굴려야 한다는 그 방식이 이런 거였나? 진우가 바닥의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다. 최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는 아, 아 하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최대위. 진우가 선고를 내렸다. 현 시간부로 귀관을 제3대대 제2중대장 직위에서 해임한다. 해임이라는 단어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최대위의 군 생활이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또한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공모 혐의로 귀관을 긴급 체포한다. 진우는 다른 쪽 위병소 초병을 바라보았다. 초병, 저 자를 체포해. 박소희와 격리시켜. 두 번째 초병 역시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최대위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이제 2명의 장교가 그들의 부하인 이병들에 의해 무력하게 체포되었다. 위병소에는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황병장 패거리였던 두 상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저들과 같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이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방금 전 두 장교를 체포한 이병 강민호를 불렀다. 이병 강민호. 예, 이병 강민호. 지금부터 내가 하는 통화 내용을 똑똑히 들어라. 그리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너의 상관들에게, 아니, 너희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해라. 그는 휴대폰의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예, 사령관님. 수화기 너머로 군기가 바짝 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헌병사령부 직속 부하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나다. 황산벌이다. 그것은 그의 코드네임이었다. 지금 즉시 헌병사령부 제1특별수사대 SIT 전원 비상 출동시켜라. 예, 제1특수대. 말입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했다. 제1특수대는 장성급 비리를 전담하는 최정예 수사팀이었다. 위치는 제7보병사단, 제123보병 연대 전방 위병소. 내가 현장에 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하도록 헬기를 띄워도 좋다. 진우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제123연대 전체에 오메가 등급 비상을 발령한다. 오메가 등급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그 비상 코드의 수화기 너머의 부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휘 계통의 완전 붕괴를 의미하는 헌병사령관 직권의 비공식 코드였다. 연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해라.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모든 CCTV 기록과 행정반의 출입 일지를 확보해. 알겠습니다.
봉쇄하겠습니다. 제3대 대장, 그리고 제124면 대장. 5분 내로 이 위병소 앞으로 튀어오라고 전해. 아니, 3분이다. 진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이 막사 쪽을 향했다. 그리고 수사대와 함께 의료팀을 급파해 제3대대 제2중대 생활관 뒤편의 창고를 수색해 내 아들 김민준 이병이 그곳에 부상당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반드시 찾아내 명받았습니다. 사령관님,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휴대폰을 다시 낡은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위병소에 다시 얼음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진우는 더 이상 체포된 장교들이나 바닥에 엎드린 황병장을 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짓밟인 도시락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흙먼지에 범벅이 된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 모든 폭풍의 시작은 바로 이 갈비찜 한 조각이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는 말없이 흙투성이 갈비찜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가 다시 허리를 폈을 때 그는 위병소 철문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이 부패한 부대의 뿌리를 뽑아낼 다음 단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아주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헌병사령관의 폭풍이 상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머리 위에서 울리고 있었다. 두두두두 두두두. 위병소의 유리창이 격렬하게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굉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헬리콥터 한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최소 서너 대의 중형 헬기가 동시에 저공비행하며 접근하는 전장의 소리였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두 초병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것은 그들의 시야에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눈을 번뜩이는 검은색 헬기 3대가 들어왔다. 육군의 표준 수송 헬기인 UH-60 블랙호크였다. 하지만 그 기체 측면에는 선명한 흰색으로 MP라는 글자와 함께 날카로운 헌병 병과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헬기들은 부대 내에 정식 헬기 착륙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연병장을 향해 고도를 낮췄다. 흙먼지와 낙엽, 자갈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헬기 3대가 연병장 중앙에 거의 동시에 착륙하는 광경은 마치 적진에 강습하는 침투 부대를 보는 듯했다. 헬기의 육중한 동체가 채 땅에 닿기도 전에 측면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다. 그리고 검은색 전술복과 방탄 헬멧, 방독면까지 착용한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반 헌병이 아니었다. 그들의 팔에는 SIT 특별수사대라는 붉은색 완장이 선명했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사방을 경계하며 연병장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지금 전시 상황에 준하는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유일하게 방독면을 쓰지 않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색 베레모를 쓴 날카로운 인상의 대령이었다. 그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이 모든 소동의 중심지인 위병소로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 그는 무릎 꿇린 황병장과 체포된 두 장교, 그리고 얼어붙은 초병들을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낡은 코트 차림에 김진우만을 향해 있었다. 대령은 김진우의 정확히 세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벼락이 치는 듯한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헌병사령부 제1특별수사대장 오성훈 대령 사령관님의 명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김진우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민간인 복장이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오 대령. 상황은 오메가 등급 발령 즉시 연대 전체를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현재 모든 통신망과 CCTV는 사령부에서 통제 중입니다. 진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막사 어딘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아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창고. 3대대 이중대 생활관 뒤편이다. 당장 찾아. 그의 목소리에는 사령관의 명령이 아닌 아버지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오성훈 대령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1팀, 2팀 전원 나를 따르라 목표. 3대대 이중대 후방 창고 의료팀은 즉시 동행하라 저항시 격렬하게 제압한다. 와 특수수사대원들이 함성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위병소를 순식간에 통과하여 어둠 속의 막사를 향해 질풍처럼 달려갔다. 그들의 군화 소리는 마치 지축을 울리는 듯했다. 부대 내의 다른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창문 너머로 이 침공과도 같은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광 1팀이 이중대 후방의 낡은 창고 문을 발로 차서 부쉈다. 진입. 그들은 손전등 불빛으로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온갖 낡은 보급품과 청소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에서 여기다 생존자 발견한 대원의 외침이 들렸다. 김민준 이병은 낡은 모포더미 위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부어 있었다. 그는 전술 조명 불빛에 눈을 뜨지 못하고 또다시 시작될 구타를 예상한 듯 몸을 잔뜩 움츠렸다. 잘못했습니다. 김민준 이병. 그에게 다가온 것은 황병장의 군화가 아니었다. 헬멧을 쓴 의료병이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괜찮다. 우린 헌병사령부 소속이다. 널 구하러 왔다. 의료병은 재빨리 민준의 상태를 살폈다.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하악골, 출혈, 호흡이 불규칙하다. 갈비뼈 손상, 의심. 의료병이 냉정하게 보고했다. 즉시 의무 헬기로 후송해야 합니다. 그들은 민준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오성훈 대령의 무전기로 보고가 들어왔다. 사령관님,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부상이 확인됩니다. 즉시 의무 헬기로 후송 준비하겠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평생 유지해온 냉정함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몇 분 후 민주는 의료병과 특수수사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창고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연병장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위병소 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악마. 황병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고 있었다. 자신을 방관하고 조롱했던 박소희와 최대위는 자신과 같은 이등병들에게
팔이 꺾인 채 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연병장에는 검은 헬기와 무장한 군인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가 서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 낡은 갈색 코트를 입은 조용한 서점 주인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검은 베레모를 쓴 무서운 대령이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아, 아빠. 민준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고통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김진우는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아들을 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 찢어진 입술. 그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아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들의 멍든 뺨을 거칠어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찮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고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도대체. 진우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던 손을 거두고 다시 오성훈 대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얼음 같은 사령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 대령. 연대장과 대대장은 어디 있나? 바로 그때였다. 저쪽 막사 방향에서 두 명의 장교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한 명은 대령, 한 명은 중령이었다. 그들은 막 잠에서 깬 듯 전투복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연대장과 대대장이었다. 충성 124면대장, 이진성 대령 충성 3대 대장, 박치국 중령. 그들은 헬기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터졌는지 직감하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들은 위병소 앞의 참상을 보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김진우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령관님. 김진우는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 손으로는 체포된 장교들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닥에 짓밟린 도시락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아들을 가리켰다. 이진성 대령, 박치국 중령.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이게 자네들이 지휘하는 부대의 꼬라지인가? 두 지휘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오성훈 대령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현 시간부로 3대대 2중대 소속 전 병력은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개별 신문을 시작한다. 행정반과 지휘관실의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수색해.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잠자고 있던 2중대 병사들이 모두 연병장으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무릎 꿇린 황병장과 체포된 장교들을 보자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헌병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한 병사가 대열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오성훈 대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령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 황병장이 김희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시작이었다. 둑이 무너졌다. 저도 당했습니다. 박소희님은 저희가 맞는 것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최대위님은 황병장에게 부모님께 온 편지를 검열하게 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상납했습니다. 병사들의 억눌렸던 울분과 증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김민준 이병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대 전체가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오성훈 대령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 모든 증언을 기록했다. 김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아들을 지나 이제 막 도착한 연대장과 대대장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부대는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있었다. 저도 황 병장에게 돈을 뜯겼습니다. 박소희님은 저희가 맞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최대위님은 황 병장이 분대장이 아닌데도 분대장처럼 행동하는 것을 모두 허락했습니다. 둑이 무너진 강물처럼 병사들의 억눌렸던 증언이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대 전체가 거대한 암묵적 동의하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고백의 향연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연대장 이진성 대령과 대대장 박치국 중령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 자신들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다고 믿었던 조직이 사실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양 덩어리였음을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함.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무책임함으로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사고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바로 헌병사령관의 눈앞에서 터져버렸다. 이진성 대령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의 군 경력 전체가, 그의 남은 인생 전체가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김진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숙였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절박했다. 이것은 저희 지휘관들의 불찰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오해. 김진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이진성 대령의 말을 잘랐다. 그 목소리는 헬리콥터의 굉음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이 대령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이진성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이진성 대령. 진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사령관님. 이진성 대령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땀을 비오듯 흘리며 대답했다. 귀관은 지금 이 상황이 오해라고 말했나? 그것이 아니오라. 이진성 대령은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았다. 저 박소희와 최대위, 그리고 황 병장 같은 일부 인원들의 일탈 행위입니다. 저희가 미처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장 자체적으로 진우가 그의 말을 다시 끊었다.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은폐하고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건가. 진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인 도시락 앞이었다. 그는
그 끔찍한 잔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연대장, 예, 내 놈의 눈으로 똑똑히 봐라. 진우는 흙먼지에 범벅이 된 갈비찜 조각을 군홧발 끝으로 툭 건드렸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나 아들을 보러 온 아비가 그 아들에게 먹이고 싶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의료병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아들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고통과 충격 속에서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길 봐라. 내 놈의 부대에서 구타당하고 창고에 감금당한 내 아들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아들을 보러 온 아비가 내 놈의 부대 정문에서 내 놈의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도시락을 짓밟혔다.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으며 군홧발에 지시겨졌다. 폭행당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아비의 간청을 내 놈의 장교들은 군사기밀이라는 말로 묵살하고 애새끼 취급을 하며 조롱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이진성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이것이 이진성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의 자체적인 처리 방식인가? 이것이 내 놈이 말하는 일부의 일탈인가? 이진성 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오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지휘 계통 전체의 총체적인 붕괴이자 범죄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범죄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치국 중령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는 대대장으로서 이 모든 사태의 일차적인 직속상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사령관님, 제발. 박치국 중령이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진우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 자신의 아들 같은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연대장 이진성, 대대장 박치국, 진우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두 장교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몸을 굳혔다. 두 사람 다 현 시간부로 이 순간부로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지휘 권한 정지. 그것은 사실상의 해임 통보였다. 이진성 대령과 박치국 중령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김진우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사안은 연대나 사단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이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오성훈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 대령. 예. 사령관님. 오성훈 대령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이 부대의 지휘 계통은 완벽히 붕괴했다. 진우가 선고를 내렸다. 연대장과 대대장. 이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체포. 말입니까? 이진성 대령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역 연대장을, 그것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부대의 연대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쿠데타나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그렇다. 체포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명은 직권남용, 지휘태만, 그리고
가혹행위 은폐 공모다. 부하들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범죄에 가담한 것과 같다. 사령관님, 제발, 제발, 그것만은. 이진성 대령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려 했지만 오성훈 대령의 손짓 한 번에 양옆에 대기하고 있던 2명의 특수수사대원 SIT 이 그들을 덮쳤다. 이럴 순 없어. 이진성 대령과 박치국 중령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하들이 그리고 김진우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2팔을 뒤로 꺾인 채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당했다. 연병장의 집합해 있던 이중대 병사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늘 갔던 대대장과 연대장이 일개 병사처럼 무력하게 체포되는 모습을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무너진 2 지휘관을 뒤로하고 오성훈 대령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 대령, 이 부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통신 기록을 압수하고 생존한 모든 병사들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어두운 밤하늘, 서울의 방향을 향했다.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직접 육군 참모총장님께 보고하겠다. 육군 참모총장. 그 단어가 연병장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사성 장군이었다. 이진성 대령과 박치국 중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렸다. 사단장도 군단장도 아니었다. 헌병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이 연대가, 아니, 어쩌면 이 사단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2 지휘관은 수갑을 찬 채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특수수사대원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군 경력은 흙먼지 속에서 짓바린 갈비찜 조각처럼 처참하게 끝장났다. 김진우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부축을 받으며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아들 민준에게로 다시 걸어갔다. 민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조용한 서점 주인이 아니었음을, 그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음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연병장 위로 의무 헬기의 프로펠러가 다시 한번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특수수사대 SIT 소속 의무병들이 김민준 이병을 노란색 들것에 조심스럽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의 몸은 담요로 덮여 있었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낯빛과 멍든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다. 김진우는 아들이 들것에 실려 헬기로 향하는 모든 과정을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에서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헌병사령관의 얼음장 같은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아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못하는 아버지의 깊은 비통함만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에 집합해 있던 이중대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관하고 혹은 동조했던 폭력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저 체포된 장교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직감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황병장은 그 모습을 보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헌병사령관 아들. 내가
내가 중장 아들을 팼다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포의 정점에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다. 오성훈 대령이 손짓했다. 저 미친놈. 당장 끌고 가. 특수수사대원들이 황병장과 그의 패거리였던 두 상병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축 늘어진 인형처럼 끌려갔다. 그들의 길고도 잔인했던 부대 내 폭정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의무병들이 민준을 헬기 안으로 막 밀어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진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헬기 가까이 다가가 들건 옆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들의 멍든 뺨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령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감춰왔던 깊은 부정이 담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제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 민주는 고통 속에서도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았다. 아,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저는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알 필요 없었다. 진우가 낮게 대답했다. 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넌 그저 내 아들이면 됐다. 가서 치료받아라. 나머지는 아빠가 전부 처리할 것이다. 진우는 아들의 손을 한번 꽉 쥐어주었다. 그 따뜻하고 강한 악력에 민주는 비로소 안도감에 휩싸여 눈을 감았다. 후송에 진우가 일어섰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헬기 안으로 밀어 넣었고 슬라이딩 도어가 닫혔다. 두두두두 애무 헬기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밤하늘로 솟구쳤다. 그것은 민준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진우는 헬기가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헌병사령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연병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체포된 장교들, 끌려가는 사병들, 공포에 질려 집 앞에 있는 병사들. 오성훈 대령이 그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니, 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제 시작이다. 오 대령,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었다.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는 연병장에 집합한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단 한 명의 가증스러운 방관자도 남기지 마라. 내일 6시까지 이 연대 전체의 비리 현황과 관련자 전원의 목록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오성훈 대령이 벼락 같은 소리로 격려했다. 김진우는 그를 뒤로 하고 자신의 낡은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이 지옥 같은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한민국 육군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헌병사령관의 아들이 전방부대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연대장까지 체포한 사건. 이것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되었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건의 주범인 황병장과 그 패거리들은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은 피해자가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도 연병장에 모인 이중대 전원이 제출한 상세한 피해 진술서 구타, 갈취, 가혹행위 때문에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그들은 군형법상 최고 형량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 처리 후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박소위와 최대위는 단순한 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범죄 공모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들은 즉시 불명예 강제 전역하면 조치되어 모든 군인 연금과 혜택을 박탈당했으며 민간 법정에서 직권남용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다. 연대장 이진성 대령과 대대장 박치국 중령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즉각 보직 해임되었고 정직 처분 후 강제 전역당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군 경력은 가장 치욕적인 오점으로 마감되었다. 제7보병사단 전체는 헌병사령부의 유례 없이 강도 높은 특별 감찰을 받았고 수십 명의 간부가 추가로 징계를 받거나 보직 해임되었다. 부대는 말 그대로 청소되었다. 그리고 국군수도병원 1인실 김민주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남았던 멍은 이제 희미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부러진 갈비뼈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군복을 입은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낡은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의 평범한 서점 주인 김진우였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반짝이는 새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들어와 아들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 도시락통을 내려놓았다. 그는 며칠간 벌어진 지옥 같은 일들, 재판이나 징계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도시락통을 열었다. 김이 아직 따뜻할 거다. 도시락통 안에는 며칠 전 흙바닥에 짓밟혔던 그것과 똑같은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과 따뜻한 쌀밥,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도시락통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도시락이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것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이자 이제는 안전하다는 약속이며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다. 진우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식기 전에 먹어라, 아들아. 민주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는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며칠간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의 입안에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고통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울면서 갈비찜을 씹었다. 진우는 그런 아들의 곁에 가만히 앉아 아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저 묵묵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두 부자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평화만이 가득했다. 몇 달이 흘렀다. 혹독했던 강원도의 겨울이 지나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종이의 숨결 서점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서점 안은 여전히 부드러운 종이 냄새와 묵은 잉크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스웨터 차림에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오래된 책의 먼지를 융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헬기를 호출하고 연대장을 체포하던 헌병사령관의 모습과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책을 사랑하는 온화하고 조용한 동네 서점 주인 김진우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힘을 다시 낡은 코트와 함께 옷장 깊숙이 넣어둔 듯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인기척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다녀왔습니다. 맑고 씩씩한 목소리였다. 문 앞에는 군복이 아닌 깔끔한 사복 차림의 김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의병 제대 의가사 제대를 판정받았다. 육체적인 상처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 PTSD도 고려된 조치였다. 민주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던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에는 그늘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옥을 겪었지만 동시에 그 지옥을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정의를 목격했다. 왔느냐? 진우가 안경 너머로 아들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였다. 점심은 먹었고 그는 닦던 책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걸어왔다. 네. 친구들 만나서 먹고 오는 길이에요. 민주는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평화로운 공간, 자신을 지켜준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른 일에 사용했기에 존경스러웠다. 민주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그래, 그냥 고맙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찾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닦던 책을 마저 닦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낡은 스웨터를 입은 그 뒷모습이 그날 밤 위병소에서 보았던 그 어떤 장성의 모습보다도 더 크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짓밟렸던 도시락은 새로운 도시락으로 대체되었고 부러진 뼈는 다시 붙었다. 부패했던 부대는 뿌리째 뽑혀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힘은 지금 조용히 책의 먼지를 닦고 있었다. 장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진정한 힘은 군복이나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부당함에 맞서 일어설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평범한 모습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낡은 외투 혹은 그의 직업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버지의 온화한 눈빛 뒤에는 자식을 지키기 위한 사자의 용맹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가장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아버지가 헌병사령관의 명함을 꺼내는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아들에게 새로운 도시락을 건네는 순간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강력한 사이다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 댓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더 통쾌하고 강력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